위인전 일기 6번째 르네상스를 빛낸 천재화가 다빈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빈치는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까지 살았습니다. 67세에 사망했던 르네상스를 빛낸 천재 화가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궁금했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자연을 끊임없이 관찰했고 관찰한 것은 공책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다빈치 공책이에요. 수천 쪽이나 되는 스케치 공책을 남긴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를 그려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 빈치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다빈치는 외톨이에다 천덕꾸러기였고 늘 혼자 들판과 언덕을 쏘다니면서 놀았습니다. 언덕 위에 바위와 노란 갈대밭 그리고 갈대밭을 스치는 바람이 다빈치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사생아가 무척 낮은 신분이어서 학교 갈 수도 없고 어엿한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 별다른 재주가 없으면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다행히 다빈치는 그림 그리는데 남다른 소질이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길을 걸으면서 쉴 새 없이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나뭇가지로 관찰한 것들을 땅바닥에다 그렸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와 양을 치는 목동,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도마뱀을 그리고 또 고쳐서 그리다 보면 해가 저물기 일쑤였습니다. 다빈치는 그림 그릴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종이와 펜은 귀한 물건이라서 구경도 못했지만 다빈치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가슴 깊숙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그림 한번 보시고 계시면서 들으세요. 17세에 그림을 잘 그린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와서는 다빈치에게 그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피렌체의 베르키오 공방에서 베르키오 선생님에게 그림을 배우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 청소를 하거나 그림에 쓸 나무판을 다듬는 허드렛 일부터 해야 했지만 훌륭한 화가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기에 힘든 줄 몰랐습니다. 다빈치는 몇 해가 지나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붓솜씨도 보통이 아니었지만 채색과 구상이 너무나 대담하고 뛰어나서 스승과 동료들도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다빈치는 어느 날 먼지 쌓여있던 스승의 그림을 보게 됐죠. 그 스승의 그림에 천사를 더 넣어 완성했습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어린 천사 그리고 예수의 발목을 적시면서 흐르는 그 물살 그리고 예수의 어깨 뒤로 나오는 이렇게 산 약간 그 흐릿한 산이 보이죠. 이건 다빈치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베르키오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베르키오도 그림이 너무 근사하게 바뀌어서 화를 내지 못하고 다빈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그날 이후에 베르키오는 붓을 잡지 않았습니다. 자, 공방에 있을 때 다빈치가 남긴 작품은 또 그 수테고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이 수테고지입니다. 수테고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미리 알린다는 뜻입니다. 다빈치는 다른 화가가 그린 것과는 다르게 그렸어요. 다른 화가들은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보고 마리아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거나 너무 놀라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죠. 다빈치는 이런 그림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천사와 마리아의 만남을 올바로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빈치는 천사를 왼쪽에 그리고 마리아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마리아를 그렸는데 천사는 공손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있죠. 다빈치는 천사와 마리아가 나누는 눈길과 몸짓만 가지고도 성경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특하게 다른 화가들과는 좀 다른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그림 안에서 전달하고 있죠. 피렌체에서 공부를 마친 다빈치는 밀라노로 넘어갔습니다. 좀 더 이제 큰 곳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죠. 다빈치는 성벽 쌓는 일, 무기 만드는 것, 노래, 하프 등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스포르차 궁의 수석 기술자로 임명되어서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설계했습니다. 일이 많아 그림 그릴 팀이 없었으나 시간을 쪼개서 궁에 사는 부인들의 초상화를 여러 좀 그렸어요. 단비를 안고 있는 지금 보고 있는 체칠리아의 초상의 단연 뛰어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여기 단정한 이마 그림을 이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정한 이마,
그다음에 부드러운 눈썹, 그리고 옆을 바라보는 눈길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 당시 다른 화가들은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초상화와 풍경화를 겹쳐서 그린 느낌을 주었는데, 다빈치는 배경을 어두운 색으로 칠해서 체칠리아의 모습 위에는 아무것도 그림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인물이 빛났던 것입니다. 그 뒤 수도원 교회에 큼직한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빈치는 그림을 그리기 앞서 1000가지 만가지의 구상을 머리에 떠올리고 또 지웠습니다. 그를 본 이제 수도원장은 몇 날 며칠 팔짱 끼고 벽만 놀아보면서 붓을 들지 않는 것에 화를 내기도 했으나, 스포르차 공작은 진정한 화가는 붓을 들 때보다 생각을 할 때가 가장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보고 있는 그림은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만찬에서의 이제 그림 속의 제자들은 바람에 나부끼는 연약한 나약한 갈대처럼 표현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전의 화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화가가 그린 그림을,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셨다면 굉장히 엄숙하고 성스러운 표정으로 그려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다빈치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 표현을 했죠. 지금 이 오래돼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낡아가지고 그림이 발해 있지만 그 표정들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쟁을 피해서 피렌체에 머물 때 조콘도라는 상인과 그의 아내가 와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부인의 이름이 리자였는데, 창문에 커튼을 치고 리자의 얼굴을 가만히 살폈는데 이마는 어릴 적 시골에서 뛰놀던 언덕배기처럼 정다웠고, 부드럽게 솟은 코에서는 고귀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저곳을 뜯어보던 다빈치는 눈이 빛나기 시작했죠. 다빈치는 리자에게 반지와 목걸이 그리고 머리 장식을 모두 떼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렴풋이 미소 짓는 리자의 입술은 마치 수줍게 피어나는 꽃봉오리와 같게 느껴졌죠. 다빈치의 입술에도 미소가 번졌고, 두 사람의 미소는 말없는 약속처럼 닮아갔습니다. 다빈치는 리자의 미소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모나리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입니다.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초상을 그릴 때 미소를 그리지 않고 아무리 아름다운 초상화라도 옆으로 돌아앉아 있는 차가운 모습이 대부분이었어요. 상인의 아내를 그린 아주 작은 그림 한 점이 미술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답니다. 이렇게 이제 다빈치가 남긴 그림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빈치는 원금과 그다음 비례의 이론을 연구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들도 수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책을 많이 읽었고요. 왜 빛은 늘 그림자와 함께 어울리는 걸까? 봄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불어와서 이처럼 많은 생명의 씨앗들을 퍼뜨리는 걸까? 이렇게 이제 자연을 관찰하고 옛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에 답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빈치는 가난과 땀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죠.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관찰을 했죠. 이탈리아를 떠나서 프랑스에서 죽었는데, 그 죽을 때 그가 남긴 것은 낡은 괴짝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다만 그림들과 종이뭉치밖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고와 땀이 배어있는 묵직한 종이뭉치는 500년 전 화가의 눈이 얼마나 자연을 성실하게 관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다빈치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호기심을 가지고 자연을 깊이 있게 관찰해서 그 관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다빈치 공책, 그리고 죽을 때 남겨진 낡은 괴짝 안에 있는 종이 뭉치들, 그것이 어쩌면 자연을 관찰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랜 숙고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도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이 성전 안에 보면서 그렇게 오랜 숙고를 통해서 핵심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 넣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핵심을 찾았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림을 그릴 때 다름을 추구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화가들과 다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그 그림에서 표현해야 하는 본질을 꿰뚫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 안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화가들과는 구분되는 어떤 이 모습, 그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이 화가로서의 가지고 있는 크나큰 자산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지만 그 열정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책을 많이 읽고 또 많은 것들을 섭렵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큰 스승을 만났죠. 베로키오 스승, 그쵸?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를 질투 부리지 않는 스승, 그리고 정성껏 가르쳐준 그런 스승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 다빈치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한 다빈치가 본인의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더 이렇게 배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빈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